해열제를 손에 들고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삐릭하고 승인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는 참았던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사흘. 11살 수진이는 아픈 동생을 업고 어린 동생 손을 잡고 새벽 약국에 서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고 손에 쥔 건 엄마 유품 속에서 발견한 정체 모를 은색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결제는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엄마가 쓰시던 낡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딘가요? 30분 후 도착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전화를 받고 무서운 생각에 얼른 고시원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고시원 복도에 발소리가 울리고 문이 천천히 두드려졌습니다. 똑똑똑. 도대체 이 카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한 장의 카드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수진이네는 집이 있었어요. 작은 투룸이었지만 엄마와 세 남매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고 부엌에서는 항상 엄마가 끓이는 국 냄새가 났어요. 수진이와 지우는 작은 방을 쓰고 민준이는 거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잤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박소연 씨는 대학병원 야간 간호사였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병원에 나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오늘 야근이야? 응. 아침에 올게. 수진아, 동생들 잘 봐줘. 네.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아침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세요? 박소연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입니다. 수진이는 동생들을 깨웠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었을 때 의사들이 엄마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보호자 오셨습니까?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엄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42살. 너무 이른 나이였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집주인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월세가 3개월째 밀렸어. 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빼고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어요. 밀린 월세 3개월의 관리비까지 빼니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장례 비용으로 대부분 나갔어요. 일주일 안에 집 비워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짐을 쌌습니다. 큰 여행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유품은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엄마가 매일 쓰던 지갑, 간호사 복, 엄마와 아이들이 찍은 사진 몇 장, 엄마가 쓰던 낡은 일기장, 그리고 엄마 향수 작은 병 하나. 언니, 엄마 옷도 가져가. 지우가 물었어요. 수진이는 엄마 옷장을 봤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다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 하나만. 수진이는 엄마가 명절 때 입으시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 옷을 입은 엄마가 제일 예뻤거든요. 아이들 옷도 조금만 챙겼습니다. 각자 속옷 몇 벌, 겨울 옷 2~3벌. 가방이 작아서 더는 넣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만 가져가. 응. 민준이는 엄마가 사주신 작은 로봇 하나를 챙겼어요. 지우는 인형 하나를 안았습니다. 집을 나올 때 수진이는 뒤돌아봤어요. 5년을 살았던 집. 엄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선반에 놓인 엄마 머그컵, 현관에 걸린 엄마 외투, 화장실에 있는 엄마 칫솔. 언니 안 가? 지우가 손을 잡아당겼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문을 닫았어요. 찰칵. 그 소리와 함께 5년의 추억이 닫혔습니다. 고시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인터넷으로 가장 싼 곳을 찾았습니다. 어린애들인데 받아주실 수 있어요? 고시원 주인 아저씨는 난처한 얼굴을 했어요. 원래는 미성년자는 안 받는데 일주일만요. 일주일 후면 친척 집에 갈 거예요.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척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치만 받을게. 15만 원. 수진이는 남은 돈을 꺼내 주인 아저씨에게 줬어요. 이제 손에 남은 돈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방은 3층 끝방이었어요.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창문도 작았고 환기도 안 됐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서 우리 셋이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억지로 웃었어요. 응. 좁지만 괜찮아. 따뜻하잖아. 사실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난방이 잘 안 돼서 춥기까지 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여행 가방 하나. 그 안에 세 남매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수진이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우리 잘 살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잘 살지? 수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좁은 침대 하나에 누웠어요. 지우가 가운데, 민준이가 벽 쪽, 수진이가 바깥쪽. 빽빽이 붙어서 누워야 했습니다. 언니, 엄마 보고 싶어? 지우가 울먹였어요. 수진이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나도. 민준이도 그렇지? 응.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린 함께야. 알았지? 응.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돈도 없고 어른도 없는데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구청에서 사람이 왔었어. 네. 미성년자 보호 관련해서래. 너희 상황을 알게 됐나 봐. 주인 아저씨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조치 통보서. 이게 뭐예요? 어른 보호자 없이는 애들만 있으면 안 된대. 법으로 정해져 있대. 3일 안에 보호자를 데려오거나. 주인 아저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안 그러면요? 분리 조치래. 너희를 각각 다른 시설로 보낸대. 분리. 그 단어가 수진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는 남자 보육원, 너랑 지우는 여자 보육원. 따로따로. 안 돼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우린 헤어질 수 없어요. 엄마가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래. 3일. 그때까지 보호자를 찾아야 해. 외삼촌은? 있어? 네.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5년 동안. 주인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다른 친척은? 없어요. 친구, 아는 어른?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일만 하셨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3일이야. 일요일 오전까지. 그때까지 못 찾으면. 주인 아저씨는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우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봐. 엄마 그렸어. 지우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동그라미 얼굴에 웃는 입. 엄마였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울면 안 돼요. 예쁘다, 지우야. 엄마 보고 싶어? 응. 나도. 지우가 수진이 품에 안겼어요. 수진이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다가왔어요. 누나, 우리 어떻게 돼? 무슨 말이야? 친척 없잖아. 우리 어디가?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지? 모르겠어요. 괜찮을 거야. 정말? 응. 누나가 뭐든지 할게.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11살 소녀가요. 그날 밤 수진이는 엄마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저 수진이에요. 엄마 친구분이시죠? 아, 수진이. 엄마 일 들었어. 정말 안 됐다.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보호자가 필요해서. 미안해, 수진아. 이모도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집도 애들 셋의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어서.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구나. 얘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도 힘들어서. 네. 5명에게 전화했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었어요. 다들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외삼촌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삼촌, 저 수진이에요. 엄마 돌아가셨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3일째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수진이는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 민준이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민준이를 흔들었어요. 민준이 몸이 뜨거웠습니다. 열이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누나. 추워. 아파. 체온계를 찾았어요. 엄마가 늘 가지고 다니던 체온계. 유품으로 챙겨온 거였습니다. 비 39.8도. 수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약 사올게. 하지만 어떡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5,000원. 해열제는 최소 2만 원은 합니다. 수진이는 엄마 유품들을 봤어요. 혹시 돈이 있을까 싶어서요. 엄마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용카드 2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만료됐고 하나는 사용 정지. 엄마가 카드값을 못 내서 정지된 거였습니다. 현금은 없었어요. 수진이는 지갑을 더 뒤졌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때 안쪽 깊은 곳에서 카드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은색 카드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로고도 없는 카드. 그냥 은색 플라스틱처럼 보였어요. 뒷면에 작은 글씨로 긴급 상황 시에만 이렇게만 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카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카드를 뒤집어 봤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은행 이름도 카드 번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 시에만이라고 써 있었어요.
지금이 긴급 상황 아닌가요? 민준이가 죽을지도 몰라요. 수진이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응. 지우를 깨웠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업었습니다. 언니, 어디가? 약국. 민준이 오빠 약 사러. 나도 가? 응. 같이 가자. 세 남매는 새벽 거리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12월 초,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가랑눈이 내렸어요. 24시간 약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업고 천천히 걸었어요. 등에서 민준이의 뜨거운 열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민준아. 응. 민준이가 희미하게 대답했어요. 지우는 추워서 떨었습니다. 수진이는 지우한테 자기 외투를 벗어줬어요. 언니는 안 추워? 안 추워. 입어. 사실 추웠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손가락이 시렸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약국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약국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약사 선생님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멈췄어요. 수진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1살 소녀가 남동생을 업고 4살 여동생 손을 잡고 들어왔으니까요. 새벽 6시예요. 애들아, 왜 이래? 어른은? 없어요. 없다니? 해열제 주세요. 동생이 아파요. 약사가 황급히 나왔어요. 민준이를 봤습니다. 얘 열이 엄청 높은데? 잠깐만. 약사가 체온계를 가져와 민준이 이마에 댔어요. 비 39.8도. 이건 위험해. 병원 가야 해. 약만 주세요. 부탁드려요. 애야, 이 정도면 병원이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약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흘 전에요. 그럼 너희 혼자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사는 한참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약 줄게. 약사가 돌아서서 약을 찾기 시작했어요. 해열제, 항생제, 기침약, 여러 가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은색 카드를 만졌어요.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2만 원입니다. 약사가 약봉지를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약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약국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애야, 그럼 이거 되나요?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색 카드를 내밀었어요. 약사가 카드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로고도 없네. 어느 카드사야? 모르겠어요. 엄마 지갑에서 찾았어요. 약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카드를 이리저리 살폈어요. 정말 이상한 카드였습니다. 카드사 로고도 이름도 번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은색 플라스틱 조각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카드 맞아? 뒷면에 긴급 상황 시에만 쓰라고 써 있어요. 약사가 카드를 뒤집어 봤어요. 정말로 작은 글씨로 긴급 상황 시에만 이렇게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카드네. 약사가 단말기를 꺼냈어요. 카드를 긋는 홈에 넣으려다가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도난 카드거나. 아니에요. 엄마 거예요. 진짜예요.
수진이가 간절한 얼굴로 말했어요. 약사는 한참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약사가 카드를 단말기에 그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처리 중 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수진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제발, B. 승인되었습니다. 약사의 눈이 커졌어요. 됐네? 수진이도 놀랐습니다. 정말 됐어요? 이 이상한 카드가 진짜였던 거예요? 신기하네. 처음 보는 카드인데. 어디 카드사지? 약사가 영수증을 뽑으려다가 멈췄어요. 단말기 화면에 이상한 문구가 떴습니다. 특수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특수 알림? 약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곧 영수증을 뽑아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됐어. 근데 진짜 병원 가봐야 해. 이 정도 열이면 위험해. 네. 고맙습니다. 수진이는 약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민준이를 다시 업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 고시원 가서 약 먹이줄게. 응. 민준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지우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배고파? 수진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침도 안 먹이고 나왔거든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조금만 참아, 지우야. 집 가서 라면 끓여줄게. 라면 또? 응. 지우가 입을 삐죽였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4살짜리 아이도 상황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세 남매가 고시원으로 돌아가려고 걷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수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낡은 핸드폰이었어요. 수진이는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벤치에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카드 사용 알림을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중년 남자 같았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카드 사용 알림? 뭐지? 누구세요? 박소연 씨의 자녀가 맞나? 반말이었어요. 수진이는 더 겁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 왜요? 누구신데요? 수진이는 겁이 났어요. 카드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도난 카드였나? 경찰인가? 30분 후에 그쪽으로 가겠다. 위치를 알려줘. 싫어요.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박소연 씨를 아는 사람이야. 너희를 도우러 가는 거야. 거짓말. 우리 엄마 아는 사람 없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GPS 추적으로 위치를 파악했어.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30분 후에 도착할게. 잠깐만요.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GPS 추적? 30분 후? 언니, 누구야? 지우가 물었어요. 수진이는 지우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하지만 수진이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카드. 그 이상한 은색 카드. 그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30분 후에요. 수진이는 민준이를 다시 업었습니다. 빨리 가자. 왜? 그냥. 빨리. 세 남매는 서둘러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수진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나 싶어서요.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숨이 찼어요. 민준이를 업고 뛰다시피 왔거든요. 3층 끝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갔어요.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민준아, 약 먹어. 수진이는 민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약을 꺼냈어요. 해열제를 물에 타서 먹였습니다. 다 먹어야 해. 알았지? 응.
민준이가 약을 다 먹었어요. 수진이는 민준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열 내려갈 거야. 그리고 지우한테 라면을 끓여줬어요. 고시원 방 한쪽에 작은 전기포트와 냄비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안 먹어? 언니는 배 안 고파? 지우야 먹어. 사실 배고팠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라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우가 라면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그 남자가 30분 후에 온다고 했어요.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남았어요. 수진이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고시원 앞 골목이 보였어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올 거예요. 그 남자가요. 수진이는 무서웠어요. 누구지? 왜 오는 거지? 경찰이면 어떡하지? 카드가 도난 카드였으면? 그럼 수진이는 잡혀가는 건가요? 동생들은 어떡하고요? 언니, 왜 그래? 무서워? 지우가 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5분. 수진이는 창문 앞에 서서 계속 밖을 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수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깔끔한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그 뒤로 여자 한 명이 더 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여자. 의사 가운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시원 쪽을 올려다봤어요. 수진이는 황급히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왔어요. 정말로 왔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숨어야 하나?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민준이는 아파서 못 움직여요. 지우도 어려서 빨리 뛰지 못하고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 수진이는 숨을 죽였어요.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안에 있니? 남자 목소리였어요. 전화했던 그 사람.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 좀 열어줄래? 해칠 생각 없어. 하지만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노크가 계속됐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거 알아? 의사 선생님 데려왔어. 문 열어줘. 의사? 수진이는 망설였어요. 민준이는 정말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될까요? 수진이. 박수진이 맞지? 남자가 수진이 이름을 불렀어요.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요? 놀랐지? 하지만 난 내 엄마를 알아. 박소연 씨를 말이야. 수진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오래전 일이야. 15년 전이지. 내 엄마는 내 딸의 생명을 구했어. 15년 전? 엄마가? 내 딸이 백혈병으로 입원했을 때 내 엄마가 간호사였어. 밤마다 딸을 돌봐주셨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약속했어. 언젠가 내 엄마나 너희들이 위기에 처하면 내가 돕겠다고. 그래서 카드를 드렸어. 그 은색 카드를 말이야. 은색 카드.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봤어요. 긴급 상황 시에만. 그 카드가 사용되면 내게 알림이 와. 그래서 왔어. 약속을 지키러. 수진이는 떨렸어요. 믿어야 할까요? 그때 주인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괜찮은 분들이야. 나도 신분증 확인했어.
의료재단 이사장님이시래. 주인 아저씨? 수진이는 조금 안심했어요. 주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천천히 문 쪽으로 갔습니다. 체인을 풀었어요.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복도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흰 가운 입은 여자. 주인 아저씨도 옆에 있었습니다. 남자가 수진이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처음 만나는구나. 내 이름은 강민호야. 강민호 의료재단 이사장이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수진이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민호 의료재단 이사장 강민호. 정말로 의료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이쪽은 우리 재단 소속 소아과 전문의 김은정 선생님이야. 여자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 수진이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왜 왔어요? 너희 도우러 왔어. 뭘 도와요? 너랑 동생들을. 강민호가 방안을 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는구나. 진찰 좀 해도 될까? 수진이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강민호와 김은정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세 사람이 들어오니 꽉 찼어요. 김은정 의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청진기와 체온계를 꺼냈어요.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지만 의사는 이미 민준이 곁으로 갔습니다. 괜찮아. 진찰만 할게. 의사가 민준이를 살폈어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체온을 쟀어요. 39.5도. 기관지염 의심됩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오늘 새벽부터요. 기침은? 네. 어제부터 조금씩. 의사가 강민호를 봤어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기자. 잠깐만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당신들 누구예요?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강민호가 수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앉아봐. 제대로 설명해 줄게. 수진이는 앉지 않았어요. 여전히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15년 전이야. 내 딸 강유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 강민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7살이었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백혈병이라고 했어.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어. 유진이는 밤마다 고통스러워했어. 항암 부작용이 심했거든. 토하고 열나고 아파서 울었지. 수진이는 가만히 들었어요. 아무도 못 달래줬어. 나도 내 아내도 간호사들도. 그런데 강민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 간호사가 있었어. 야간 근무 때마다 유진이 곁을 지켜줬지. 손을 잡아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밤새 옆에 있어줬어. 그분이 내 엄마였어. 박소연 씨.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그래. 내 엄마는 그냥 일을 한 게 아니었어. 진심으로 유진이를 돌봐주셨어. 마치 자기 아이처럼. 강민호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어린 여자아이와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젊은 간호사. 엄마였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 수진이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젊은 엄마.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지금의 수진이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엄마였습니다. 유진이가 태어나던 날 찍은 거야. 6개월 만이었지. 의사들도 놀랐어.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 기적이라고 했어. 하지만 난 알아. 그 기적을 만든 건 내 엄마였어.
강민호가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퇴원하던 날 내가 물었어. 뭘 해드릴 수 있냐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 그냥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찾아갔지. 그리고 내 엄마의 사정을 알게 됐어. 강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혼자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는 걸.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다는 걸.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걸. 수진이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했어. 이 카드를 드릴 테니 언젠가 아이들이 위기에 처하면 사용하라고. 그러면 내가 달려오겠다고 약속했지. 강민호가 은색 카드를 꺼냈어요. 수진이가 가진 것과 똑같은 카드. 내 엄마는 거절하셨어. 여러 번. 하지만 난 끝까지 설득했어. 이건 빚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내 딸을 살려준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그렇게 15년이 지났어. 카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 내 엄마는 끝까지 혼자 버티셨던 거야. 강민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알림이 왔어. 카드가 사용됐다고. 약국에서. 난 바로 알았어.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그래서 조사를 했지. 그리고 강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고 소식을 들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수진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강민호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구나. 괜찮아요. 아무도 안 왔어요. 수진이가 흐느꼈어요. 강민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왔어. 약속을 지키러. 약속? 너희를 돕겠어. 내 엄마가 내 딸을 살렸듯이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은혜를 갚는 거야.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일 안에 보호자를 찾아야 한다고 들었어. 분리 조치를 막으려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수진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고시원 주인분께 들었어. 구청에서 통보가 왔다고 하시더라. 수진이는 주인 아저씨를 봤어요. 주인 아저씨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되겠어. 네. 너희 법적 후견인. 내가 되겠어. 수진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이요? 그래. 내일 법원에 신청할 거야. 강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수진이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성년 후견인 강민호. 하지만 저희는 빚이 아니야. 은혜를 갚는 거야. 강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내 엄마는 내 딸의 생명을 구했어.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킬 차례야. 수진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요? 정말로 누군가 도와주려는 건가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쯤 되는 남자. 술 냄새가 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셔츠. 수진이는 그 사람을 알았어요. 외삼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외삼촌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너 누구야? 애들한테 왜 이래? 강민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후견인? 웃기고 있네. 내가 외삼촌이야. 혈육이라고. 외삼촌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싫어요. 삼촌한테 안 가요. 뭐?
삼촌은 엄마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았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외삼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그래도 난 혈육이야.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어. 강민우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보험금 때문이시죠? 뭐? 박소연 씨가 가입한 사망보험. 수혜자가 자녀들로 돼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아이들 명의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죠. 외삼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애들 키우는데 쓸 돈이잖아. 정말 그럴까요? 강민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5년 동안 조카들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버럭 소리쳤어요. 당신은 뭔데? 남이잖아. 혈육도 아니면서 왜 끼어들어?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강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지. 외삼촌이 비웃었어요. 법원이 뭘 안다고? 혈육 우선이야. 당신 같은 남한테 애들 안 넘어가. 그가 수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너희 이제 내가 키운다. 싫어요. 수진이가 뿌리쳤어요. 외삼촌이 화가 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우가 외삼촌의 손목을 잡았어요. 강한 힘이었습니다.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게 폭행이야. CCTV가 다 찍고 있습니다. 강민우가 복도 천장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CCTV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아이를 위협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외삼촌이 주춤했어요. 강민우가 그 사이 수진이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법원에서 만나죠. 정당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외삼촌은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 뒤에 의사도 있었고 CCTV도 있었어요. 주인 아저씨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좋아. 법원에서 보자고. 근데 알아둬. 혈육이 이긴다. 외삼촌이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민우가 수진이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정말 괜찮을까요? 그래. 약속해. 그날 밤 민준이는 강민우 재단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민준이를 치료했어요. 수진이와 지우도 병원 보호자실에서 잤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어요. 깨끗한 침대도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좋다. 지우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응, 좋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법원, 외삼촌,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강민우가 보호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자기 전에 이것 좀 봐. 강민우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화면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원 제출 자료야. 내 엄마에 대한 거지. 수진이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박소연 간호사 근무 기록 환자 감사 편지 모음 15년 전 강유진 환자 기록. 이게 다? 내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이야. 법원에 제출할 거야. 강민우가 한 파일을 열었어요. 손글씨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박소연 선생님께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희망을 잃었을 겁니다. 비슷한 편지가 수십 통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구나. 수진이는 몰랐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내 엄마는 영웅이었어, 수진아.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었지. 강민우가 수진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영웅의 아이들을 지킬 거야. 약속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잤어요. 병원 보호자실, 깨끗한 시트, 푹신한 베개, 고시원 딱딱한 침대와는 달랐습니다. 지우는 수진이 품에 안겨 곤히 잠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분노에 찬 그 눈빛, 혈육이 이긴다던 그 말. 정말 그럴까요? 혈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인데요. 엄마가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없었던 사람인데요. 수진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별.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삼촌한테 가야 해?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엄마.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수진이는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수진아, 일어났니? 강민호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네. 아침 먹으러 가자. 민준이도 깨어났어. 진짜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도 깼어요. 언니, 오빠 깼어? 응. 가보자. 세 사람은 민준이 병실로 향했어요. 3층 소아병동. 밝고 깨끗한 복도였습니다. 벽에는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민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훨씬 나아 보였어요. 누나.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달려가 민준이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괜찮아? 안 아파? 응. 이제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약 주셨어. 김은정 의사가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열도 내려갔고 기관지염도 초기라서 항생제로 금방 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할 일이야. 강민호가 들어왔어요.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아침 먹자. 다들 배고프지? 쟁반 위에는 따뜻한 죽, 계란찜, 과일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 식사였지만 수진이네에게는 호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다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더 갖다 줄게. 네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따뜻한 죽이 속을 데웠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맛있어?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이따가 내 사무실로 올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법원 준비 관련해서 너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 수진이는 긴장했어요. 법원, 벌써 내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오전 10시, 수진이는 강민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 큰 책상, 가죽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민호가 의자에 앉았어요. 긴장했구나? 네.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보자. 강민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일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열려. 후견인 지정권이야.
저도 가야 해요? 응. 판사님이 너한테 물어볼 거야. 누구랑 살고 싶니? 하고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 내 마음을 말하는 거야. 강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너한테 거짓말하라고 안 할 거야. 내가 정말로 외삼촌이랑 살고 싶다면 그렇게 말해도 돼. 아니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삼촌이랑 안 살고 싶어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 삼촌은 엄마한테도 안 좋게 했어요. 돈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제도 술 냄새 났어요. 그리고 화내면서 소리 질렀어요. 지우가 울었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일 판사님한테 그대로 말하면 돼. 괜찮아. 난 옆에 있을 거야. 근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삼촌이 혈육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다고. 맞아.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강민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야. 뭐예요, 그게? 법은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혈족이라도 아이들한테 해가 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어. 강민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있어. 첫째, 내 엄마 일기장. 엄마 일기장요? 응. 고시원에서 찾았어. 주인 아저씨가 줬어. 강민호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엄마 필체였어요. 여기 봐. 강민호가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5년 전 날짜였어요. 오늘 오빠가 또 왔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200만 원. 지난번에 빌려간 300만 원도 안 갚았는데 나는 거절했다. 아이들 학비도 모자란데 어떻게 빌려줘. 오빠는 화를 냈다. 욕을 하고 갔다. 수진이가 그 모습을 봤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이런 모습 보여줘서. 수진이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외삼촌이 고함을 지르며 나가던 날. 엄마가 주저앉아 우시던 날. 이게 증거가 돼요? 그럼 외삼촌이 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강민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둘째, 은색 카드 발급 계약서. 카드요? 응. 15년 전에 내가 내 엄마한테 준 카드. 계약서에 다 적혀 있어. 강민호가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긴급 지원 카드 발급 계약서. 발급자 강민호. 수혜자 박소연 및 그 자녀들. 목적 박소연 씨 또는 자녀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지원. 성격 증여. 상환 의무 없음. 이게 중요해. 난 15년 전부터 너희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야. 셋째, 강민호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내 엄마가 도운 환자들의 감사 편지들이야. 파일을 열자 편지가 수십 통 나왔습니다. 손글씨, 타자, 카드. 모두 엄마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었어요. 박소연 선생님 덕분에 제 어머니가 마지막을 편안하게 맞으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선생님은 천사였습니다. 수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몰랐거든요. 내 엄마는 훌륭한 분이었어, 수진아. 그런 분의 아이들을 내가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강민호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내일 법정에서 이 모든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판사님께 말할 거야. 내가 너희 후견인이 되는 게 너희한테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외삼촌도 뭔가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여자가 수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저희 재단 법률 고문이야. 내일 법정에 같이 갈 거야. 강민우가 설명했어요. 김민정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 양, 내일 있을 심리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네. 판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누구랑 살고 싶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외삼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거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판사님은 다 아세요. 김민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외삼촌 측 변호사가 너한테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요? 예를 들어 강민호 씨를 안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니? 같은 거요. 수진이는 긴장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진심을 말하면 돼요. 강민호 아저씨는 엄마의 은인이에요. 엄마가 믿으신 분이에요. 저도 믿어요. 이렇게요. 김민정이 수진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수진 양 기억하세요. 판사님은 내 편이에요. 판사님은 너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너무 무섭거나 힘들면 잠깐 쉬고 싶어요라고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김민정이 미소 지었어요. 우린 내 편이야. 알았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는 민준이 병실로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색칠놀이를 했어요. 누나 다녀왔어? 응. 수진이가 침대에 앉았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내일 법원 가는 거지? 응. 넌 어떻게 알아? 강민호 아저씨가 말해줬어. 누나랑 나랑 지우 후견인 되는 거 정하는 거래. 민준이가 불안한 얼굴로 수진이를 봤어요. 누나,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절대 안 헤어져. 수진이가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강민호 아저씨가 우리 후견인 되실 거야. 그럼 우린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 정말? 응. 약속해. 지우가 색칠놀이를 멈추고 물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는 언제 와? 수진이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우는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하늘나라 갔다며. 알아. 지우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근데 언제 다시 와? 안 와, 지우야. 하늘나라 가면 다시 못 와. 왜? 그게 그런 거야. 수진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4살 아이한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그럼 우린 누가 돌봐줘? 강민호 아저씨가 돌봐주실 거야. 아저씨가 우리 아빠 돼? 아니야. 아빠는 아니고. 보호자?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후견인이래. 법적으로 우리 보호해주는 어른이래. 어려워. 지우가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색칠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을이었어요. 엄마, 내일 법원 가요. 무서워요. 근데 강민호 아저씨가 도와주신대요. 엄마가 살려주신 분의 아빠래요. 그분을 믿어도 될까요? 수진이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부드러운 바람이 수진이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믿어도 돼. 수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또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법정, 판사, 외삼촌, 질문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잘할 수 있을까? 떨리면 어떡하지? 새벽 2시쯤 됐을 때 수진이는 보호자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어요. 간호사들만 당직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창가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잠 못 자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호였습니다. 그도 복도에 있었어요. 네. 잠이 안 와요. 나도. 강민호가 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창밖을 봤어요. 긴장되지? 네. 괜찮아. 나도 긴장돼. 아저씨도요? 그럼. 나도 사람인데. 강민호가 웃었어요. 근데 알아? 긴장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야. 내게, 나한테. 수진이는 강민호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는 왜 우릴 도와주세요? 말했잖아. 은혜를 갚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강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 딸 얘기했지? 네. 백혈병 알았다고. 응. 유진이가 아팠을 때 난 무너졌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내 딸 하나 못 살리는 거야.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내 엄마를 만났어. 박소연 씨. 그분은 그냥 간호사가 아니었어. 천사였어. 엄마가? 응. 내 엄마는 유진이한테 희망을 줬어. 밤마다 손 잡아주고 노래 불러주고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해줬어. 강민호가 수진이를 봤어요. 그리고 정말 괜찮아졌어. 유진이는 완치됐어. 지금은 건강하게 대학 다니고 있어.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유진이 누나를요? 그럼 내일 법원에 올 거야. 증인으로. 증인요? 응. 내 엄마가 어떤 분이었는지 증언할 거야. 강민호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진아, 나도 무서워. 내일 혹시 질 수도 있어. 법은 완벽하지 않거든. 판사도 사람이고. 그럼,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야. 내 엄마가 내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듯이. 수진이는 눈물이 났어요. 강민호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우린 이길 거야. 왜냐면 우리 편엔 진실이 있으니까. 진실? 내 엄마의 사랑. 그게 진실이야. 그 사랑이 우릴 지켜줄 거야. 수진이는 강민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생각에, 내일 생각에 모든 게 겹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마치 아빠처럼. 한참 후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강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약속해. 그날 밤 수진이는 강민호와 함께 병원 복도에 앉아 밤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까요? 저 별 어딘가에서요. 엄마, 내일 잘할게. 약속할게. 수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강민호가 준비해준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처음 입어보는 새 옷이었어요. 민준이도 정장을 입었어요. 지우는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다들 준비됐니? 강민호가 물었어요.
세 남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법원으로 차에 타고 출발했어요. 서울 가정법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건물이 보였어요. 큰 회색 건물. 입구에 서울가정법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어.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 함께 있어줘.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법원 로비는 넓고 차가웠어요.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여기저기 서성이는 사람들, 변호사, 당사자, 가족들,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강민우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이와 지우도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괜찮아. 강민우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수진이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정법원 201호 법정.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멈춰 섰습니다. 무서워요. 나도 옆에 있어. 김민정 변호사님도 계시고. 혼자가 아니야. 강민우가 수진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자, 들어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앞쪽에 높은 단상이 있었고 그 위에 판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책상에 외삼촌이 앉아 있었습니다. 외삼촌 옆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이 수진이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외삼촌이 비웃듯 웃었어요. 수진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쪽으로 와. 강민우가 수진이를 왼쪽 책상으로 데려갔어요. 김민정 변호사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여기 앉아. 수진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민준이와 지우는 뒤쪽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기립. 법원 직원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판사.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 법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엄격해 보였지만 눈은 따뜻했습니다. 판사가 단상에 앉았어요.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 박수진, 박민준, 박지우의 후견인 지정권으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신청인 강민우 씨, 피신청인 박철수 씨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민우가 일어나 대답했어요. 예. 외삼촌도 일어났습니다. 이름이 박철수였어요. 먼저 간단히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미성년자 3명의 어머니 박소연 씨가 지난달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이며 신청인 강민호 씨와 외삼촌인 박철수 씨가 각각 후견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민정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그럼 먼저 신청인 측부터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신청인 강민호는 15년 전부터 고 박소연 씨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민호 씨의 딸이 백혈병으로 입원했을 때 박소연 씨가 간호사로서 헌신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김민정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이 당시 병원 기록과 강민호 씨가
박소연 씨께 드린 감사 편지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그 인연으로 강민호 씨는 박소연 씨께 긴급 지원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박소연 씨나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요. 김민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카드가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장녀 수진 양이 동생 민준 군의 약을 사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강민호 씨는 즉시 달려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현재 민준 군은 강민호 의료재단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세 아이 모두 재단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피신청인 측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외삼촌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자 변호사였어요. 판사님, 박철수 씨는 미성년자들의 외삼촌으로 법적 혈족입니다. 민법상 혈족이 후견인 우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5년간 조카들과 연락이 없었다고요? 판사가 물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머뭇거렸어요. 외삼촌이 직접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저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5년 전에요. 빚이 많았고 누나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외삼촌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정리됐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조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현재 직업이 뭡니까? 아직 출근 전입니다만 다음 주부터 택배회사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200만 원으로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보험금이 있습니다. 외삼촌이 급하게 말했어요. 누나가 가입한 사망보험 5천만 원입니다. 그걸로 아이들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법정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보험금이 없어도 아이들을 키우시겠습니까? 그건 외삼촌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민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이것은 고 박소연 씨의 일기장입니다. 5년 전 기록을 보시면 박철수 씨가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요. 또한 박철수 씨는 박소연 씨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어요. 외삼촌이 변명했어요. 수진 양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김민정이 수진이 핸드폰 기록을 제출했어요. 삼촌, 저 수진이에요. 엄마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주소 보내요. 와주세요.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판사가 외삼촌을 봤어요. 읽으셨는데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때 외삼촌이 땀을 흘렸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술을 드셨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하시죠. 김민정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반면 강민호 씨는 15년간 박소연 씨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긴급 지원 카드가 그 증거입니다. 또한 강민호 씨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연봉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재단 소속 의료진, 교육 전문가, 심리 상담사들이 아이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이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민호 씨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박소연 씨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강유진 씨 입장하십시오. 법정문이 열렸어요.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엄마가 돌봐줬던 그 아이. 이제는 건강하게 자란 여자였어요. 유진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유진이가 손을 들고 선서했어요.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과 고 박소연 씨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물었어요. 유진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7살 때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토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온몸이 아팠어요. 부모님도 의사들도 저를 위로해줬지만 저는 계속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유진이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소연 선생님. 유진이가 엄마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은 야간 근무 때마다 제 곁에 계셨어요. 손을 잡아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괜찮아질 거야. 유진아 하고 말해주셨어요. 어느 날 밤 제가 너무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아, 선생님한테도 딸이 있어. 너랑 비슷한 나이야. 그 아이 생각하면서 널 돌볼게. 넌 꼭 나을 거야. 약속해. 수진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됐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유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퇴원하던 날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라고 하셨어요. 유진이가 수진이를 봤어요. 저는 박소연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 다니고 꿈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 분의 아이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이가 판사를 봤어요. 박소연 선생님은 저한테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그 아이들도 제게는 동생 같아요. 부디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신문 끝났습니다. 물러가셔도 됩니다. 유진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지나가면서 수진이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 증인 고시원 주인 이성수 씨 입장하십시오.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증인 박소연 씨의 자녀들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새 아이가 일주일 전에 제 고시원에 왔어요. 주인 아저씨가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갈 데가 없다고요.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안쓰러웠습니다. 11살짜리가 동생 둘을 데리고 왔는데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일주일만 있게 해주세요. 친척집 찾을게요라고. 근데 전 알았어요. 친척이 없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그래도 받아주셨습니까? 네. 어떻게 내쫓아요.
애들인데. 주인 아저씨가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동생들 돌봤어요. 라면 하나를 3명이 나눠 먹고 옷도 빨아입고 11살이 할 일이 아닌데요. 그러다 민준이가 아팠어요. 새벽에 수진이가 민준이를 업고 약국에 갔더라고요. 그 추운 날씨에요. 주인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강민호 씨가 오셨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죠. 근데 보니까 진짜 도우려고 오신 거예요. 의사도 데려오고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강민호 씨에 대한 증인의 의견은 좋은 분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보여요. 박철수 씨는 주인 아저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은 술 냄새 나고 소리 지르고 수진이가 무서워했어요. 지우가 울었고요. 외삼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난 그러지 않았어.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증인 계속하십시오. 전 받습니다. 박철수 씨가 수진이한테 손을 들려는 거요. 강민호 씨가 막지 않았으면 때렸을 거예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USB를 건넸어요. 판사가 USB를 받아 직원에게 줬어요. 직원이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고시원 복도, 외삼촌이 수진이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 수진이가 싫어요 하고 소리치는 모습, 외삼촌이 손을 드는 모습, 강민호가 막는 모습, 모두 영상을 봤어요. 외삼촌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 끝났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물러났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수진이를 봤어요. 박수진 양,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괜찮아. 강민호가 속삭였어요. 수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앞으로 걸어갔어요.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긴장하지 마. 편하게 말하면 돼. 네. 먼저 물어볼게.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수진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강민호 아저씨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저씨는 엄마의 은인이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아저씨 딸을 살렸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15년 동안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안 왔어요. 친척도 친구도. 근데 아저씨는 왔어요. 카드 하나 때문에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저씨는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저희한테 밥도 주시고 잘 곳도 주셨어요. 돈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와주셨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삼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진이가 외삼촌을 봤어요. 외삼촌은 눈을 피했습니다. 삼촌은 무서워요. 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엄마가 힘들 때도 아플 때도요. 수진이가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엄마가 우셨어요. 저 봤어요.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엄마 마지막인데 안 왔어요. 수진이가 흐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릴 데려가겠다고 해요. 보험금 때문에요. 저 알아요. 외삼촌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판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만약 외삼촌 집에 가게 되면 어떨 것 같니? 무서울 것 같아요. 삼촌은 술 마시고 소리 질러요. 손도 들어요. 그리고 동생들이랑 헤어질 것 같아요. 삼촌은 우릴 제대로 안 돌볼 거예요. 그럼 또 시설로 가게 될 거예요. 따로따로요. 수진이가 판사를 똑바로 봤어요.
전 동생들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린 가족이니까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고요. 강민호 아저씨랑 있으면 헤어지지 않아도 돼요. 아저씨는 약속하셨어요. 우릴 지켜주겠다고요. 판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를 안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정말 믿을 수 있니? 수진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믿어요. 왜? 엄마가 믿으신 분이에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 카드를 15년 동안 간직하셨어요. 한 번도 안 쓰시고요. 그건 정말 위급할 때만 쓰라는 거였어요. 엄마가 그 카드를 남기신 건 우리한테 강민호 아저씨를 믿으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판사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알겠다. 자리로 돌아가렴.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강민호가 수진이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어. 강민호가 속삭였어요. 판사가 외삼촌을 봤습니다. 박철수 씨 할 말 있으십니까? 외삼촌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판사님, 전 진짜 애들 키우고 싶어요. 그게 진심입니까? 네, 진심이에요. 전 후회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돈 안 갚은 거 다 후회해요. 외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동생이 죽었는데 전 장례식도 못 갔어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조카들을 돌보고 싶어요. 제 마지막 기회예요. 부탁드립니다. 외삼촌이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한참 외삼촌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험금이 없어도 아이들을 키우시겠습니까? 네. 택배일 월급 200만 원으로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절약하면. 절약요? 아이들 학비는? 병원비는? 식비는? 외삼촌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의 후회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인생이 당신의 속죄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판사님,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후회하는 삼촌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돌봐줄 보호자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 후에 판결하겠습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정회,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나갔어요. 수진이는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니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강민호가 물었어요. 네. 근데 떨려요.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응. 이길 거야. 하지만 강민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준이와 지우가 다가왔어요. 누나, 어떻게 됐어? 아직 몰라. 곧 판결 나와. 우리 삼촌한테 가는 거 아니지? 민준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야. 안 가.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가. 약속해.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입정하십시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기립.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앉았어요.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앉았어요. 법정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민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미성년자 박수진, 박민준, 박지우의 후견인 지정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수진이는 숨을 멈췄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 박수진, 박민준, 박지우 세 남매의 후견인으로
강민호를 지정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겼어요. 정말로 이긴 거예요. 혈족 우선 원칙이 있으나 본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신청인 박철수는 5년간 조카들을 방치했고 고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며 보험금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외삼촌은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반면 신청인 강민호는 15년 전부터 고인과 신뢰관계를 유지해왔고 충분한 경제력과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진심으로 미성년자들의 복리를 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입니다. 박수진 양은 명확하게 강민호 씨와 함께 살기를 원했고 그 이유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판사가 수진이를 봤어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강민호를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하며 박철수의 신청은 기각합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쿵! 다시 한번 망치 소리.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민호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강민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김민정 변호사도 웃으며 수진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이제 안전해. 방청석에서 민준이와 지우가 뛰어왔어요. 누나, 우리 이긴 거야? 응, 이겼어. 세 남매가 껴안았습니다. 울고 웃었어요. 유진이도 다가와 축하해줬어요. 수진아, 축하해. 이제 우리 가족이야. 고마워요, 언니. 법정 한쪽에서 외삼촌이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외삼촌 변호사가 황급히 따라갔어요. 수진이는 외삼촌 뒷모습을 봤어요. 조금 안쓰러웠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판사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이에게 다가왔어요. 수진 양 잘 견뎠어요. 용기 있는 아이네요.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판사가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수진이는 뒤돌아봤어요. 이 법정에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불과 1시간 만에요. 복도로 나오자 주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겼구나. 네, 아저씨.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뭘, 당연한 일했지. 주인 아저씨가 강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이들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가 악수했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쳤어요. 12월인데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강민호가 말했어요. 집? 응, 너희 집. 차는 서울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큰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원이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차가 한 집 앞에 멈췄어요. 2층짜리 양옥집.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여기.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응, 우리 집. 강민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잠깐만요.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그럼 들어가 보자. 대문을 열었어요.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수진이는 입이 벌어졌어요. 거실만 해도 전에 살던 투룸집 크기였습니다. 큰 소파, TV, 식탁.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와, 민준이와 지우도 감탄했어요. 2층 올라가 볼까? 강민호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세 남매가 따라갔습니다. 2층에는 방이 4개 있었어요. 이 방이 수진이 방. 강민호가 첫 번째 방문을 열었어요. 분홍색 벽지, 큰 침대, 책상, 옷장, 책장. 창문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제 방이요? 응.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수진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푹신했어요. 이쪽은 민준이 방. 옆방 문을 열었어요. 파란색 벽지에 역시 큰 침대와 책상이 있었어요.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와, 내 방이야? 민준이가 뛰어들어갔어요. 그래, 내 방이야. 그럼 지우는요? 지우가 물었어요. 이리 와. 강민호가 세 번째 방을 열었습니다. 노란색 벽지에 작은 침대. 옆에는 인형들이 가득했어요. 꽃무늬 커튼도 있었습니다. 우와, 인형. 지우가 달려가 인형을 안았어요. 마음에 들어? 응, 좋아. 강민호가 웃었어요. 네 번째 방은 내 방이야. 혹시 밤에 무서우면 언제든 와도 돼. 수진이가 강민호를 봤어요. 아저씨, 이거 다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며칠 전부터. 법원 판결 나기 전에 미리 준비했어. 만약 졌으면요? 그래도 준비했을 거야. 포기 안 할 생각이었거든. 강민호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알았지? 수진이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우리 이제 가족이야. 그날 저녁, 강민호가 저녁을 차렸어요. 정확히는 주방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었지만 강민호가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미역국, 불고기, 나물, 김치. 푸짐한 상이었어요. 많이 먹어.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을 거야.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저를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왜 울어? 강민호가 물었어요. 행복해서요. 이렇게 따뜻한 밥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앞으로 매일 먹을 수 있어. 민준이와 지우도 열심히 먹었어요. 지우는 입 주변에 밥풀을 묻히며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다 내 거야. 강민호가 웃으며 지우 입을 닦아줬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지? 예정된 방문객은 없는데. 강민호가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외삼촌이었습니다. 수진이도 화면을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왔어요? 모르겠어. 일단 나가볼게. 너희는 안에 있어. 강민호가 밖으로 나갔어요. 수진이는 문틈으로 밖을 살짝 봤습니다. 외삼촌이 대문 밖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민호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이사장님,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외삼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 얘기 없습니다.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돌아가시죠. 제발이요. 5분만. 외삼촌이 애원했어요.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분. 여기서 하시죠. 네. 외삼촌이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민호가 종이를 받아 펼쳤어요.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강민호 표정이 차갑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빚독촉장이군요. 네. 3천만 원입니다. 사채업자한테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외삼촌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이사장님은 돈 많으시잖아요. 3천만 원이면 안 됩니다.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발요. 이대로 가면 전 죽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아이들 삼촌이에요. 전 가족이라고요. 외삼촌이 소리쳤어요. 가족인데 5년 동안 연락 끊었습니까? 적어도 여동생 장례식에는 왔어야죠.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로 빚이 해결됩니까? 강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아이들 근처에 오지 마세요. 잠깐만요. 외삼촌이 강민호 팔을 붙잡았어요. 아이들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5분만. 안 됩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무서워합니다. 전 삼촌이에요. 혈육이라고요.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후견인 자격이 없다고. 강민호가 외삼촌 손을 떼어냈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다시 오면 경찰 부릅니다. 이사장님, 외삼촌이 다시 소리쳤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아이들 안 볼게요. 그 대신 3천만 원만. 그 순간 강민호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들 포기할게요. 다시는 안 볼게요. 그러니까 3천만 원만. 조카들을 돈으로 거래하자는 겁니까? 강민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나가십시오. 이사장님, 나가라고 했습니다. 강민호가 호통쳤어요. 외삼촌이 주춤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한 번 더 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외삼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이런 세상에. 중얼거리며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강민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문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들었어? 네. 강민호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다시는 안 올 거야. 삼촌이 우릴 돈으로.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가족이 아니야. 잊어버려. 강민호가 수진이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알았지? 네. 수진이는 강민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엄마 유품들로 작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거실 한쪽에 엄마 사진을 놓고 꽃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지우야. 이리 와봐. 세 남매가 제단 앞에 섰어요. 강민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인사하자. 수진이가 엄마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엄마.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 민준이도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병원 선생님들이 잘 고쳐줬어. 지우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 씨, 저 약속 지켰어요. 아이들 잘 지킬게요. 평생 지킬게요. 15년 전 유진이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강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엄마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듣고 계실 거예요. 며칠 후 강민호가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이것 좀 봐. 책상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 보험금 통장이야. 5천만 원. 너희 이름으로 만들었어. 수진이가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거예요? 응. 내 엄마가 너희를 위해 남긴 거야. 근데 왜 보여주세요? 투명하게 하려고. 난 후견인이니까 이 돈을 관리해야 해. 근데 너한테 숨기고 싶지 않아. 강민우가 설명했어요. 이 돈은 너희가 성인 될 때까지 저축해 둘 거야. 대학 갈 때, 꼭 필요할 때 쓸 거고. 그리고 매달 통장 내역 보여줄게. 한 푼도 함부로 안 쓸 거야. 수진이는 감동했어요. 강민우는 정말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괜찮아. 당연한 거야. 강민우가 수진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수진아, 너희 엄마는 영웅이었어.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 네. 너도 알게 될 거야. 자라면서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전 이미 알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어요. 강민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맞아. 그날 밤 수진이는 엄마 제단 앞에 혼자 앉았어요. 엄마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삼촌이 왔었어. 돈 달라고 했어. 우릴 포기할 테니까 돈 달라고. 수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처음엔 슬펐어.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인가 싶어서. 근데 강민우 아저씨가 그랬어. 우린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래. 수진이가 엄마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린 소중하죠?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카드 덕분에 우리 살았어. 엄마가 15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우릴 구한 거야.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유진이 언니도 살렸고 우리도 살렸어. 수진이는 한참을 엄마 사진을 보다가 일어섰어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은색 카드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카드. 긴급 상황 시에만. 카드 뒷면에 새겨진 글씨. 수진이는 카드를 꺼내봤어요.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세 남매를 구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 엄마. 사랑해.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강민우가 아침을 준비하는 냄새였어요. 수진아, 일어났어? 아침 먹자. 강민우가 아래서 불렀어요. 네, 지금 갈게요. 수진이는 민준이와 지우 방에 들렀어요. 일어나. 밥 먹어야지. 응.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지우는 인형을 안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세 남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 앉아. 오늘 유진이 누나도 와. 같이 외출할 거야. 어디 가요? 비밀. 가서 알게 될 거야.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햇살이 식탁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수진이는 민준이와 지우, 그리고 강민우를 봤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는 없지만 엄마가 남긴 사랑은 여기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겨울 하늘이었지만 봄이 올 거라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사진이 놓인 재단에서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늘로 하늘로. 엄마에게 닿을 때까지.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